자, 이제 기본서 321쪽, 합격서 108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고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1억을 빌렸습니다. 6천만 원 갚았습니다. 상환 비율 몇 퍼센트예요? 60%. 그럼 남은 비율은 40% 그거예요. 그래서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저당 대부액에 대한 원금 상환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대부액 분의 원금 상환분, 아까 1억 분의 6천만 원 곱하기 100, 60%. 그러면 잔금 비율은 저당 대부액 대출받은 금액 1억 그리고 남은 돈 4천만 원 곱하기 100, 40%. 그게 잔금 비율입니다. 그러면 상환 비율 60%, 잔금 비율 40%면 두 개 더하면 100% 맞죠? 1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헷갈리게 되냐면요, 아까 이런 얘기했죠. 역수관계는 곱하면 1이 되는 거 맞죠? 얘는 곱하면 1이 된다가 아니야. 더하면 1이 된다. 그래서 헷갈린다고. 그래서 거기다 끼워 넣는 거지. 이렇게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1이 된다. 맞죠? 역수니까.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은계수를 곱하면 1이 된다. 맞죠? 역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를 곱하면 1이 된다. 맞죠? 그리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하면 1이 된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 꼭 알아두세요. 그거 하나 짚어드리고요. 자, 그래서 상환 비율에서 상환 비율을 구하려면 1 빼기 잔금 비율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에서 잔금 비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다. 0.3을 빼는 거니까 0.7, 70%가 상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 해도 되고요. 되겠죠?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현금 흐름의 측정으로 건너갈까요? 교재 현금 흐름의 측정으로 건너갑시다. 교재 기본서 323 합격서 109페이지. 자, 이 파트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십시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투자의 3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상 보유 기간 동안 측정하는데 저걸 뭐라고 그랬죠? 투자성 부동산 또는 수익성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일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을 가정할 수 있고 우리는 임대용 부동산을 가정해 봅시다. 갑이란 사람이 저걸 샀어요. 뭐 하려고? 임대사업 하려고. 그렇다면 얘를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임대 취득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운영이에요. 운용이라고도 하고 운영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처분이에요. 파는 거죠. 그래서 처분입니다.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예상 보유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예상 보유 기간 동안 측정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 얼마라고 하고 시작했죠? 1억이라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1억은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치하고 그래서 뭐가 똑같다 그랬죠? 총투자액이 똑같다 그랬죠. 부동산 가치와 총투자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가치 1억, 총투자액 1억입니다. 그런데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내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죠. 내 돈 4천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지분 투자액이라고 불렀고 두 글자로 지분, 그게 자본이라 그랬죠. 따라서 자본이면서 또한 동시에 저게 자기자본, 자본입니다. 빌린 돈 6천만 원 뭐라고 불렀죠? 저당 투자액이고 그것을 타인 자본이며 그것을 부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걸 지분, 저당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투자할 때 나가는 돈입니다.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인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다른 점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라고만 하지 말고 현금 유출이 나가는 돈인데 여러분 1억 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한 시점에서 나갔다고 꼭 말을 못합니다. 처음에 5천 나가고 그 다음에 3천 나가고 그 다음 연도에 2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모두 합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시점이 다르잖아. 그걸 현재 가치에서 합해야지. 투자 시점이 현재니까. 근데 여러분 합하는 것과 현재 가치 중에서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냐면 현재 가치를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합한 다음에 현재 가치 하면 안 돼요. 현재 가치 한 다음에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문장에는 항상 현재 가치 합 이렇게 나오던가 현재 가치의 합계 이렇게 나오던가 줄여서 현가합이라고 나오지 합계 현가 이렇게 나오는 일은 없어요. 합현가 이런 말도 없어. 그래서 합하여 현재 가치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현재 가치하여 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운영 단계 때
여러분 운영 단계 때 돈이 운영소득입니다. 영업소득입니다. 이 운영소득, 영업소득이 바로 소득이득이라고 그랬죠. 처분 단계 때 처분소득입니다. 1억에 사서 1억 5천에 처분했다면 5천만 원의 매매 차익,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본이득이라 부른다 했죠.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을 지분복귀의 계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세금, 영업소득세, 여기 세금, 자본이득세, 학술상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 대표적인 세법상의 예가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들어온 돈이에요. 들어온 돈이 현금 유입 합해서 현재 가치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 한 다음에 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가합이라고 불러야 돼요. 합현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 현금 유입의 현가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을 다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공부할 개념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맞물려 있어요. 투자로는. 그래서 천천히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앞쪽에 하면서 이걸 스피드를 내버리면 좀 못 받아들여요. 어려워요. 지금도 한 번도 이런 부분은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은 해야 돼. 이게 최근 10년간 기출해서 가장 어려운 거 한두 개 빼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투자 3단계 말해보세요. 취득, 운영, 처분. 제가 하는 것만큼 하면 그래도 투자로는 다 맞아. 거의 다 맞아요. 그 다음 가봐요. 이제 우리 영업의 현금 흐름에서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은 한다 그랬으니까 해보자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무슨 용 가정하자 그랬죠? 임대용 가정하자 그랬어요. 그거 확대시킨 거예요. 칸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칸이에요. 5개 층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25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5칸 25실이라고 합시다. 25실. 총 25실. 1실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1실당 임대료 곱하기 25실 이렇게 합시다. 단위당 임대료가 1실당 임대료예요. 그 다음에 25실 임대단위 수예요. 근데 저게 임대를 할 때 실 단위로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평 단위로 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편의상 일상에서 쓰는 말로 해봅시다. 한 평당 100만 원 곱하기 25평. 그럼 면적, 이게 면적이에요. 임대 면적. 임대 면적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을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근데 주어진 자료가 저게 월 임대료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되게요? 그래요.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12 곱할 거냐 안 곱할 거냐에 관한 문제는 이게 주어진 자료가 연 자료면 곱할 필요 없고 월 자료면 12를 곱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세요. 자, 우리 단순화를 위해서 12 안 곱하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이 저게 100만 원이 연 임대료고 25실이어서 2,5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100% 임대가 나갔을 때의 수입이라 합시다. 쉽게 말하면 100% 임대가 나갈 때 총 수입이기 때문에 제로부터 가능한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가능 총수익이라고도 해요. 얘가 잠재 능력을 발휘할 때 총수입이란 뜻에서 잠재 총수익이라고도 해요. 일본에서는 쟤를 이렇게 불렀어요. 요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통 다 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말로 저걸 표현하면. 근데 일본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집약한개, 조방한개 기억나시죠? 조방한개 할 때 조야. 성길조잖아요. 듬성듬성이라는 뜻에서 가능조소득이라고 일본에서 말했어요. 근데 왜 일본에서 말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언급을 하느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가능조소득으로. 그래서 그게 습관이 붙은 선생님들은 지금도 아직도 가능조소득이라고 표현해요. 저걸. 그러나 10년, 최근 10년 이내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다 가능총소득 내지는 가능총수익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하고 출제자들이 이거 안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쓰지 마시고 가능총소득 혹은 가능총수익, 더러는 잠재총수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0% 임대가 나가는 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잠재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잠재 능력이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도 안 쓸 예정이죠. 그렇죠? 자, 잠재 능력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잠재 능력을 100% 발휘한다면 이게 현실적이야? 이론적이야? 이론적인 거지. 이론적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론적 총소득입니다.
그럼 현실적 총소득이 되려면 현실은 공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공실, 여기도 공실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임차를 해놓고도 임대료 못 낸대. 사업 안 돼서 이번 달 못 내니까 배째래. 못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빼야죠. 그게 뭐냐면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공실 및 불량부채가 5%가량을 보통 현실적으로 5%가량을 줍니다. 여러분 2,500만 원에 10%면 얼마겠어요? 250만 원. 그것이 5%니까 125만 원 일부러 잡은 거예요. 5%가량을 현실적으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125만 원은 공실 및 불량부채 또는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자판기. 그리고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죠,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영업 외소득입니다. 영업 외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업 외소득이 25만 원이라고 합시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것까지 더해서 2,400만 원이 실제적 총소득이거든요. 그걸 유효 총소득, 유효 총수익, 유효 조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유효 총수익, 유효 조소득, 이게 유효 총수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효 총소득까지 알고 계십시오. 이건 실제적 총소득, 이건 이론적 총소득입니다. 근데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경비가 5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500이라는 영업경비를 뺍시다. 그 500의 영업경비를 빼내면, 그러면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빼내면 순영업소득이 나올 겁니다. 이게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순영업소득에 대응해서 얘를 총영업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가 총영업소득이고 얘가 순영업소득입니다. 영업소득이라고 그냥 말하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된다. 그 다음 아까 내 돈만 갖고 투자하지 않고 내 돈 4천, 빌린 돈 6천 이렇게 투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원금하고 이자 싸잡아서 투자론에서 일컫는 말, 여러분 400만 원에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저당 지불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 순영업소득을 순운영소득이라 부르고 부채 서비스액을 금융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주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많이 안 하고 원리금 상환액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빼요. 그러면 1,500만 원이네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한 부연된 숫자들입니다. 그게 뭐다? 세금 계산하기 전에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세전 현금 흐름이 1,500인 것이죠. 거기서 세전 현금 흐름이 세전 현금 수지인데 거기서 200만 원에, 근데 세금이라고 합시다. 세금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00만 원의 세금을 빼요. 영업소득세가 200이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빼내면 1,300만 원이 세금까지 다 계산하고 난 수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후 현금 흐름이다. 세후 현금 흐름이다. 세후 현금 수지가 되는 것이죠. 세금까지 다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과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유입만 체킹해 볼까요? 유입이 뭐냐면 총이 2개예요. 이렇게. 근데 총이 2개인데 첫 번째는 가능총소득이고 두 번째는 유효총소득이니까 여러분은 총소득은 가유 총소득이라고 알고 계십시오. 가유 총소득입니다. 그리고 가유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총은 그냥 하나만 합시다. 총, 그 다음에 순, 총에서 뭘 빼면 순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하기 전, 그럼 세금까지 빼내면 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건 총이 2개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총순전후라고. 그래서 총이 2개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게 순, 그 다음에 전, 그 다음 후. 이렇게 하면 외우는 게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총은 가유라고. 이렇게 가유. 이게 유입이라고. 그 다음 유출은 사이사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공, 영, 부, 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 공용부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저거 외우실 때 저거 외우셔야 돼. 저거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시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라고요. 그래서 총 2개, 총순전후, 총은 2개니까 가유총소득이래요. 그 다음에 공용부소.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요, 항상 강조하기를 총이 2개라는 것만 기억하고 총순전 후 공용부소로 기억하시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시 한번 영업의 현금 흐름과 함께 여러분이 기억할 게 유입이 총순전 후고 유출은 공용부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공실 및 불량부채는 공실에 의해서 못 받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못 내서 못 받는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 말하자면 대손충당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아까 영업할 때 나가는 운영경비인데요, 투자대상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수리비나 관리비나 수수료나 재산세도 영업경비에 들어가고 보험료, 광고비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가지 않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질문합시다. 여러분,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여기서 뺐으니까.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가 영업경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앞으로 뺄 건데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면 이중으로 빼라고? 안 들어가죠.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뺄 거니까.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자후 3단계 말씀해 보실래요? 취득, 운영, 처분. 그런데 지금 영업경비는 2단계에서 이 부분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는 이때 내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지. 공실 및 불량부채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부채 서비스액도 안 들어가죠. 영업소득세 안 들어가죠. 감가상각비도 영업경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경비에 안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그냥 쉽게, 여러분 이 건물의 주인이 갑인데 이 건물이 주인이 자기한테 주는 임금, 소유자 급여, 그거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경비 아니죠. 볼일 보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개인의 업무비, 그것도 영업경비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울 때 이렇게 보실래요? 외우실 때 여러분 세법에서 취득세 공부해야 하네요. 해죠. 그러니까 취득세 공부한 소감을 소개하는 겁니다. 취득세 공부 소감 소개. 따라서 취득세 공부한 소감 소개. 따라서 취득세 공부한 소감 소개. 취득세 공부한 소감 소개, 이렇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소가 2개입니다. 앞에 거는 영업소득세고 뒤에 거는 소유자의 급여입니다. 취득세 공부한 소감. 취득세 공부한 소감이 더 중요합니다. 뒤에 붙일 건 소개, 소유자 급여와 개인 업무비. 그 밖에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도 제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고 그랬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수익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연결시키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이렇게 총수는 총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이 저당 투자액 대가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2개, 세전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액의 대가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연결하세요. 앞으로 총수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총,
총이 두 개입니다. 순, 전, 후로 기억했습니다. 근데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라고? 총투자액입니다. 전후는 무슨 투자액이라고? 지분 투자액입니다. 그렇게 연결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뒤쪽에서 요걸 분모로 하고 요걸 분자로 한 걸 승수라고 부르고 이걸 분모로 하고 이걸 분자로 한 걸 수익률이라고 해서 배워요. 또 금방 공식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저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나면. 그래서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장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요령을 잡아가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유효총소득을 구할 때는요 뭐를 빼냐면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죠. 기타 소득은 더하잖아요. 공차 기가입니다. 앞으로 딱 읽을 때 뭐는 빼냐면 공실 및 불량부채는 차감하고 기타 소득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해서 유효를 구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 유효총소득은 하고 시작되는 문장을 잘 보십시오. 가능해서 공은 차, 기는 더하는 겁니다. 가산. 그 다음에요. 순영업소득은요. 유효총소득에서 비용 차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전현금 흐름은요.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차감하는 겁니다. 세후는요. 세금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보시면 위에서부터 차감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가지고 그게 보이는지를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가능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에다 임대면적 곱해서 구한다 그랬죠? 그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효총소득은 뭐는 차감하고 공은 차감하고 기는 더하고 그런다 그랬죠? 맞고. 그 다음에 세전은 부채 차감하는 거고 세후는 세금 차감하는 거고 맞죠? 다음 이거네.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뭐는 뺀다 그러냐면 비용을 차감한다 그랬잖아요. 영업경비. 근데 무슨 내용을 읽어보니까 뭘 더하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좀 다 틀린 거죠. 그럼 뭐를 뺀다고? 비용 뺀다고. 따라서 영업경비를 뺀 그런 얘기입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은 틀린 겁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소득으로서 부동산 운용을 통해서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을 순영업소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런 걸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때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제법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서부터 쭉 무엇을 차감하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차 기가고요. 순영업소득은 비용 차감이고요. 세전연금 흐름은 부채 차감이고요. 세후연금 흐름은 세금 차감이고요. 됐죠? 그다음 이제 지분복귀액 계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처분할 때 지분복귀액 계산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하는 것인데 이게 똑같다고. 아까 이게 영업의 현금 흐름이죠. 그놈하고 짝을 맞출 거라고요. 어디다 맞출 거냐면 여기서부터 맞출 거예요. 부동산을 판대 매도 가격입니다. 부동산 팔 때 가격, 매도 가격. 얼마에 팔았느냐면 1억 5천에 팔았대요. 이게 매도 가격 또는 총 매도 가격입니다. 총 매도 가격이라 해도 됩니다. 그냥 매도 가격 그랬던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총 영업소득이었듯이 이거는 총 매도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팔 때 광고 선전비와 중개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매도 비용입니다. 1,0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매도 비용, 매도 경비입니다. 매도 비용, 매도 경비를 빼내면 순매도 가격입니다. 순매도 가격은 줄여서 순매도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억 4천의 순매도 가격 혹은 순매도액입니다. 순매도 가격 1억 4천인데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 은행한테 갚은 돈이죠. 열심히 갚고 남은 것 미상환 저당 잔금입니다. 1,000만 원 미상환 저당 잔금이고 빼냅시다. 그러면 빼내면 1억 3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세전현금 흐름 요거는 똑같이 맞춥시다. 세전지분복귀액입니다. 세전지분복귀액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영업소득세입니다. 이쪽에는 세금이 200만 원에
아까 뭐 영업소득세 그랬던 것처럼 여기는 500만 원에 자본이득세를 합시다. 그러면 자본이득세가 500만 원이라 칩시다. 대표적인 세법상의 양도소득세죠. 빼냅시다. 그럼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게 부동산이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500만 원 내고 나니까 1억 2,500만 원이고 그게 뭐다? 세후지분 목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짝을 맞추면 저쪽은 총순전후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쪽도 총순전후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런데 구분하려고 제가 그냥 매순전후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 빠져나가는 건 매미자입니다. 이렇게 매미자. 그래서 여러분은 저쪽은 총순전후, 이쪽은 매순전후. 저건 공영부소, 이쪽은 매미자. 이렇게. 근데 총순전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쪽에 총순전후, 이쪽이 매순전후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거의 비중이 9대1 정도의 비중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지분복귀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동산을 샀고 나중에 팔았죠. 팔았기 때문에 어때요? 되돌아오겠지. 그래서 여러분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투자 부동산을 운영한 후에 처분 시 지분 투자자 몫으로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팔아서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매도 경비는 부동산 팔 때 들어가는 광고 선점이나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 미상환 저당 잔금은 돈 열심히 갚고 아직 못 갚은 돈, 이것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유입의 경우에 아까 매순전후라 그랬고 유출은 매미자라 그랬기 때문에 짝을 맞추면 아까는 총순전후 공영부소, 여기는 매순전후 매미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총, 그 다음에 순,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후 이렇게. 근데 총이 두 개야. 그래서 항상 가유가 있다 그랬어요.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이 있어요. 가유 총소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사이사이에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뭐예요? 공영부소주. 소 이렇게. 그리고 짝을 맞출 것이 여기는 매순전후죠. 매순전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매미자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그게 뭘 나타내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말해봐요. 자, 첫 번째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물 불량부채를 빼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고 거기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연금 흐름이 되고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 흐름이 되고 이거는 뭐죠? 매도가격에서 매도경비를 빼내면 순매도액이 되고 미상환 저당잔금을 빼면 세전지분 복객이 되고 자본이득세를 빼면 세후지분 복객이 된다. 그렇게 작과 같다 여러분이 말을 갖다 붙여보십시오. 그래놓고 쓰는 거는 딱 저것만 써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금방 외워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이 생소하니까 자꾸 말해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쪽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9대1 정도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세금이에요. 영업소득세에 관해서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지분복귀액 계산과 관련해서도 한번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아까와 똑같이 문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짚고 가자고요. 제가 매도 가격에서 순매도액으로 넘어갈 때 순매도액을 구하려면 비용 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순매도액을 구하려면 비용을 차감해야 되고 세전을 구하려면 부채를 차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잖아 이거. 그 다음에 세후를 구하려면 세금 차감해야 되는 거는 기본 원리라고 항상. 그래서 똑같다고 아까하고 똑같이 맞춘 거예요 지금. 알아두세요. 네. 만약에 문장으로 나오면 그럴 거다. 그런데 이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세금 구한다 그랬으니까 영업소득세 계산으로 건너갈 거예요. 잘 보세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 아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총소득에서부터 계산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사람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아직 비용도 제하지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세금 계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제외한 순영업소득이나 세전현금으로부터 세금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세금까지 계산하고 난 소득이니까 세금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법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율은 법으로 정해졌죠.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과표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과세 표준. 그것에 따라서 세율이 예컨대 20%로 법으로 정해졌다면 예컨대 과세 표준이 과표가 높아지면 세금도 많아지고 과표가 낮아지면 세금도 낮아지죠. 세금 구하는 거 가장 기본이 과표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과세 표준도 여러분 소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영업소득세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과표가.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과표를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표를 구할 때 순영업소득에서부터 구하기도 하고 세전현금으로부터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영업소득이나 세전현금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순영업소득에서부터 지금부터 과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과표를 계산할 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율이 정해져 있다면 20%로 예컨대 정해져 있다면 과표를 계산하면서 세금을 줄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과표를 계산할 때 더하기 해요, 빼기 해요? 빼 공제야. 그걸 공제라 그래. 그럼 세금 감면을 해주고 싶으면 공제를 한다고. 그 대신 세금 부과 대상이면 거기에 가산이 된다고. 그럼 가산은 더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무엇이 빠지냐면 제일 첫 번째 빠지는 게 있고 더해지는 게 있을 텐데 자 이런 걸 더하기 해야 돼. 어떤 거? 대체충당금. 그럼 대체충당금이 뭔데요? 여러분 대체충당금이 뭐냐면요. 대체충당금은요. 이런 겁니다. 정기적으로 냉난방 설비, 위생 설비, 소화 설비 등을 대체하기 위해 매기간 일정액씩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임대용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임대용 부동산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를 임대한다 합시다. 그런데 요새 TV 같은 거 보면은 옵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원래 옵션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아닌데 다른 의미로 사용돼 가지고 완전히 거의 기본으로 장착되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옵션이라고 지금 부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들이 어떤 게 있어요? 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스타일러, TV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여러분 TV 하셨어요? TV 나는 것 같은데? TV, 인덕션, 침대, 소파. 요새는 몸만 들어가면 들어온 데가 많더라고요. 네, 웬만한 거 다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제공되는데 그 비용이 바꾸는데 한 방한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랍시다. 1,000만 원이랍시다. 그리고 그게 세탁기가 있긴 한데 세탁기에 돌리면 냄새 난다면 오래돼 갖고 냄새 난다면 의미가 없죠. 5년마다 교체해야 된답시다.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씩을 적립을 하네. 자기 오는 수입에서 200만 원씩을 따로 떼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걸 교체한답시다. 그 200만 원씩 따로 떼놓는 것도 일종의 대체충당금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금액을 세금 공제를 해주면 엄청 떼어놓으라고? 그러면 싹 다 공제받는데 자 매출이 1억이야. 그런데 대체충당금이 9,990만 원이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부터 비용 계산하니까 이번 달에 손해가 2억 났대. 정부로부터 보조금 5천만 원 달라고 한대.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충당금은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 혜택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져와서 더하기 해야 돼. 그 대신 여러분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요. 쟤는 공제 혜택 줍니다. 양도소득세 잘 보시면요. 저런 부분은 공제 혜택 줍니다. 예, 따라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배울 때 개론에서는 자본이득세 안 배워.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 대신 세법에서는 간혹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거든요. 그럴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저 부분이 공제 혜택 준다고. 다시 와서 영업소득세는 공제 혜택 없으니까 더하기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기 돈 4천만 원과 빌린 돈 6천만 원 투자했다 그랬죠.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 안 나가? 그거 공제해 줍니다.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공제해 주니까 마이너스. 감가상각되는 부분도 계산해서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쟤도 마이너스예요. 이감이 마이너스라고요. 이렇게 해서 과표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자 지급액은 영업소득세 계산 시에 공제됩니다. 감가상각도 공제됩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세 계산하려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추정합니다. 그것을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비용 처리해요. 그러면 이게 뭐다? 과표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과세소득, 말하자면 과표입니다. 이렇게 과세소득이 구해지면 거기다가 세율 곱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이 순대이감이란 게 있습니다. 순대이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세전연금으로부터 계산해 볼게요. 맞아 설명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여기서 뭘 빼면 얘가 돼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연금으로 계산할 때 뭐 빼면 돼요? 부채서비스액 빼면 돼요. 부채서비스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그러니까 세전연금으로부터 계산한다는 말은 이미 원금하고 이자를 빼고 시작한다는 얘기야. 빼놓고 시작한다는 얘기라고요. 원금 이자 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대체충당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니까 더하고. 근데 여러분 이자야 세금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빼도 돼. 근데 원금은 빼면 안 되잖아. 그럼 도로 가져와서 더하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그럼 양쪽의 산수가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된다. 여러분은 순대이감이나 세대원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공부를 하고 이거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뒤 책 보면 기출이 있어요. 기출의 2번. 그런 걸 빨리 계산하려면 꼭 세대원감을 기억하셔야 돼요. 순대이감보다. 초보자는 순대이감으로 천천히 그 문제 푸는데 5분 걸리는 거고 고수들은 세대원감으로 그 문제 푸는데 30초 걸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걸 30초 안에 진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대원감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산하라는 대로 하면 다 답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대이감, 세대원감, 이감만 마이너스 한다고 알고 계십시오. 자, 뭐 구한다고요? 과표. 순대이감, 세대원감, 이감만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항상 여러분은 순대이감, 세대원감에 이감만 마이너스 할 것 이렇게 암기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대이감과 세대원감, 이감만 마이너스 할 것. 문제는 좀 쉬운 걸 볼 겁니다. 1번입니다. 영업소득세 계산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서투르기 때문에 순대이감으로 하겠습니다. 순영업소득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순영업소득 2천만 원을 이렇게 놓고요. 순대이감이니까 대체충당금은 더하기 하겠습니다. 300만 원 더하기 하고. 이자 지급액 빼십시오. 27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 빼십시오. 뺍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세요. 순서대로. 2,000 더하기 300 빼기 270 빼기 180 얼마입니까? 1,850만 원입니다. 거기다 세율 20% 곱합니다. 0.2 얼마입니까? 네,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이 정답이고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봐. 근데 2번처럼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있죠? 네. 너무 장황하죠? 그래서 30초 안에 죽어도 못 풉니다. 순대이감을 했다가는.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30초가 엄청 그 넉넉하게 30초 안에 풉니다. 그 다음 우리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잠시 갈 텐데요. 책에는 330페이지지만 합격서는 114페이지를 갔다 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려하는 방법에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현가회수기간법이 있습니다.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이게 이제 할인현금으로 분석법이고요.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승수법, 수익률법, 비율분석법, 단순회수기간법, 평균회계 이익률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림셈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외우실 때는 고려하는 방법만 외우십시오. 순순의 현 이렇게 순순의 현. 따라서 여러분 순순의 현만 기억하세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순순의 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
할인자 들어가는 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현가자 들어가는 건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냥 봐도 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수년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도 할인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4개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얘네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 그 말입니다. 저런 것도 시험 나왔어요. 진짜 쉽게. 그 다음 우리는 그러면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들 요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좀 편한 요거부터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림셈법으로 우리는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 어림셈법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알면 됩니다. 우리 쉬었다가 어림셈법 가도록 할게요.